서울 강남의 야경은 언제나 화려했다. 넌사인 불빛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숲 사이로 흩뿌려져 내렸고, 그 아래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는 빛의 강을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성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유리 외벽이 밤하늘을 거울처럼 비추며 차갑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 건물 최고층에 자리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시그니엘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한눈에 들어왔다. 레스토랑 안은 야경만큼이나 화려했지만 소리는 오히려 낮고 차분했다. 묵직한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캔들라이트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중 한 테이블에는 신성그룹의 젊은 CEO 이재현이 앉아 있었다.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는 이미 대한민국 재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인물이었다. 검은색 맞춤 수트가 그의 단단한 체격과 곧은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샴페인 잔을 든 그의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빛을 발했다. 재현 씨 덕분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기록이에요.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투자자가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재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잔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자신감과 여유가 엿보였지만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차분하고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그는 성공을 향해 맹렬히 달려왔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 다들 고생하신 덕분이죠. 다음 분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시다. 건배를 제의하며 재현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그에게 익숙한 성공의 증명이었다. 그러나 그 익숙한 풍경 한 구석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빌딩 숲 아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작은 형체가 서 있었다. 어린 소녀였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녀는 해진 코트를 입고 턱에 낡은 바이올린을 받친 채 서 있었다. 신발은 발에 비해 한참 작아 보였고 얼핏 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소녀의 손가락은 숙련된 듯 현 위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는 묵직한 재즈 선율과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재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길 좀 보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거리에 악사라니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군요. 그의 말을 들은 투자자들은 창밖을 한번 흘끗 보더니 이내 다시 비즈니스 이야기로 돌아갔다. 재현 역시 그들의 대화에 다시 참여했다. 하지만 그의 뇌리 한구석에는 낡은 바이올린을 든 작은 소녀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그의 삶에는 감정이라는 사치스러운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어왔으니까. 그 시각 레스토랑 주방은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접시들을 닦아내는 손길이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손의 주인공은 윤미정이었다. 35. 그녀의 손은 바이올린 현을 짚던 우아한 손이 아닌 거친 세제와 수세미에 길들여진 거친 손이었다. 한때 빛나는 재능으로 주목받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녀는 이제 레스토랑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청소부였다. 미정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비우는 모든 동작이 마치 잘 짜인 무용수의 안무 같았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존재는 주방에서 투명인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주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바깥 세상. 그곳에 그녀의 전부인 딸, 박소라가 서 있었다. 낡은 바이올린은 미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버려야 했을 때도 차마 팔지 못하고 간직한 유일한 것이었다. 바이올린을 든 소라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미정의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쓰라린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 고통은 마치 10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꿈의 묘비명 같았다. 주방 문이 열리며 소란스러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 틈으로 미정은 프라이빗 다이닝룸에 앉아있는 이재현의 모습을 보았다. 잡지와 뉴스에서만 보던 그를 실제로 보니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신성그룹의 젊은 황제,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남자,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허름한 아파트 건물의 이름이기도 했다. 신성그룹이 소유한 건물이었다. 미정은 시계를 확인했다. 소라가 안으로 들어와야 할 시간이었다. 저녁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다. 솔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뒷문으로 향하려던 그때 웨이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이재현 회장님이 저 바이올린 연주하는 애를 안으로 들이라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에 재미를 더하고 싶으신가 봐요.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경악한 눈으로 웨이터를 바라보았다. 이재현 같은 사람이 솔에게 뭘 원할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라는 작고 연약했다. 이재현의 세계는 그녀의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 매니저가 솔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소라는 바이올린을 꼭 끌어안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미정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눈부신 조명 아래 무대에 서서 더 좋은 바이올린을 손에 쥔 채 수많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19의 자신을, 그 모든 영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딸이 그 씁쓸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써내려갈까봐 두려웠다. 미정의 손은 접시를 닦던 수세미를 꽉 쥐었다. 거친 감촉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그날 오후 미정은 소라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고 이내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미정은 솔에게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라는 피곤한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미정의 옆에 앉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며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은 미정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엄마,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바이올린 연주해달라고 했어.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눈동자는 여전히 순수했지만 그 속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 누구? 그 레스토랑에서 밥 먹던 아저씨. 되게 멋있고 돈 많아 보였는데 나보고 연주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돈을 한 푼만 줬어.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았어. 소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라가 느꼈을 수치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라는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과 아직 작고 부드러운 소라의 손이 겹쳐졌다. 괜찮아. 소라야, 그 사람은 그냥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소라의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엄마는 믿어. 미정은 소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소라는 미정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소라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미정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소라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라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잠 못 이루고 과거를 회상했다. 10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제목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천재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현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고 그녀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뉴욕 유학을 앞두고 그녀는 운명처럼 강성호를 만났다. 성호는 당시 촉망받던 젊은 지휘자였다. 그의 카리스마와 음악적 재능은 미정을 매료시켰다. 두 사람은 음악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 같았다. 뜨겁고 정열적이며 때로는 격정적이었다. 미정은 성호와 함께라면 음악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예기치 못한 불협화음을 낳았다. 미정은 임신했다. 기쁨에 가득 차 성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야. 그의 한마디는 미정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그의 야망은 미정의 사랑보다 더 중요했다. 성호는 미정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미정은 절망에 빠졌다. 장학금은 취소되었고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정은 사랑했던 바이올린을 팔아야 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껴주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바이올린이었다. 바이올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그녀는 소라를 낳고 기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 음악은 침묵했다.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꿈과 열정은 소라를 위해 희생되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미정은 자신의 과거를 솔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소라가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라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기쁘면서도 가슴 아팠다. 소라는 미정의 잃어버린 꿈을 이어받은 아이였다. 하지만 미정은 솔에게 정식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저 낡은 중고 바이올린을 구해 숨죽이며 솔에게 음악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것뿐이었다. 소라가 잠든 밤, 미정은 거실에 나와 소라의 바이올린을 들었다. 낡고 긁힌 자국이 많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였다. 미정은 조용히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소라가 잠에서 깰까봐 아주 작은 소리로. 그녀의 손가락은 아직 그 재능을 잃지 않았다. 아름다운 선율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솔에 대한 사랑이 선율이 되어 흘러나왔다. 미정은 알고 있었다. 이재현의 세계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세계는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의 순수한 재능이 그들의 세계에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소라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소라의 곁에 있어주고 소라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주고 싶었다. 미정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소라의 방으로 향했다. 잠든 소라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소라의 얼굴에는 미정의 과거와 성호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소라의 밝고 순수한 영혼이 자신처럼 세상의 냉혹함에 상처받지 않기를 미정은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야, 엄마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또 너를 찾아오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소라는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어려 있었다.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그 사람이 내 연주를 돈으로 사려고 해도 내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소라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라는 이미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소라는 미정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미정은 소라를 믿었다. 소라의 순수한 영혼과 음악적 재능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으리라고 믿었다. 미정은 소라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오늘 소라의 연주는 돈을 벌기 위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라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은 레스토랑 주방 한쪽에 서서 소라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방과 다이닝룸을 연결하는 문틈으로 보이는 소라는 낡은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재현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여기까지 들려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묵음 처리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미정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소라가 저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라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눈에는 소라가 아닌 과거의 자신이 보였다. 19, 뉴욕 유학을 앞두고 마지막 연주회 무대에 올랐을 때의 자신. 무대 위 조명은 뜨거웠고 관객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당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즐겼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을 향한 찬사였고 미래를 향한 기대였다. 하지만 지금 소라가 마주한 시선은 달랐다. 그것은 호기심과 오만함, 그리고 무관심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이었다. 자, 꼬마 아가씨, 그 바이올린으로 소음보다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볼까요? 이재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던져 놓았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봐요. 꼬마 거리의 악사, 그의 동행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미정의 귀에 칼날처럼 박혔다. 미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소라를 끌어안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소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당당했고 턱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소라는 두려움 없이 이재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 뭘 기대하는 거지? 꼬마야, 저거 한 장이면 밖에서 1시간 버는 것보다 많을 텐데. 또 다른 투자자가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말했다. 미정은 소라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소라는 그러지 않기를 미정은 간절히 바랐다. 소라의 손가락이 바이올린의 현을 꽉 쥐었다. 그 감촉은 평소와 달랐다. 세상의 모든 기대와 비난, 그리고 엄마의 걱정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소라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내 활을 긋기 시작했다. 첫 음은 미약했다. 하지만 이내 확신의 찬소리가 되어 레스토랑 전체를 울렸다. 소라가 연주한 곡은 바흐의 샤콘느였다. 미정이 뉴욕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 연주회에서 연주했던 곡, 기술적으로 가장 난해하고 감정적으로 가장 깊은 곡 중 하나였다. 미정은 솔에게 이 곡을 직접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소라는 미정이 밤늦게 몰래 연습할 때 잠결에 들었던 소리들을 기억해 혼자 연습했던 것이 분명했다. 미정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소라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박자가 미세하게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미정의 연주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함이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오직 음악만을 위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이재현의 얼굴에 굳어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혼란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라의 해진 옷이나 낡은 신발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음악만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악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소라의 작은 몸이 음악의 선율에 맞춰 흔들렸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온전히 음악에 몰입한 표정이 가득했다. 이재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다. 바흐가 3세기 전에 엮어낸 복잡한 화음들이 소라의 손끝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미정은 기둥 뒤에서 소라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불안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소라의 손가락이 어려운 구간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인 음악성으로 그 순간을 극복했다. 곡이 진행될수록 이재현의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부와 권력 뒤에 감춰진 그의 내면에 잊혔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2개의 직업을 오가며 홀로 그를 키웠던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양부모의 집을 전전하며 창문 너머로 다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 이재현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소라의 음악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웨이터들도 하던 일을 멈추었고 주방마저 조용해졌다. 이재현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투자자들은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그들의 동료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어색한 표정을 교환했다. 소라는 곡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다. 미정이 음대 시절에도 어려워했던 복잡한 화음들로 이루어진 구간이었다. 미정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소라는 그 부분을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연주해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어떤 연주보다 진솔했다. 마지막 음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운 후 소라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내렸다. 3초간의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단순한 식당의 예의상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감동한 관객들의 열정적인 박수였다. 이재현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오만한 사업가도 꿈에게 장난을 치던 남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은 세상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감정을 마주한 한 남자였다. 누가 가르쳐줬니? 그의 목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라는 엄마가 서 있는 기둥 쪽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엄마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요. 소라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우아한 노부인, 바로 유명한 음악 교육가인 최은경 교수가 소에게 다가왔다. 미정은 기둥 뒤에서 나오며 딸의 음악이 10년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을 다시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은경 교수는 노련한 눈빛으로 소라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음악 영재를 발굴하는 데 바친 인물이었다. 수많은 연주자들의 완벽한 기술을 보아왔지만 소에게서 느껴지는 날것의 감정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얘야, 정말 놀라웠단다.
최 교수는 솔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소라는 낯선 노부인의 칭찬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미정이 소라의 곁으로 다가왔다. 낡고해진 유니폼이 그녀의 존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최 교수의 시선이 미정에게로 향했다. 어머니시군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익명성의 벽이 불과 5분간의 연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저는 국립예술아카데미의 최은경입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명함을 미정에게 건넸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전설과도 같았다. 그곳은 수많은 음악 신동들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콘서트홀의 주역들로 키워낸 곳이었다. 레스토랑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모두가 최은경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알고 있었다. 이재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창문이 열린 것처럼 그의 내면은 투명해져 있었다. 이런 재능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입니다. 이 아이의 재능은 최고 수준에서 길러져야 합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미정의 심장을 흔들었다. 소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바이올린은 더 이상 낡은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향하는 달이었다. 물론 전액 장학금이 지원될 겁니다. 최 교수는 미정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고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학비, 기숙사비, 개인 레슨, 그리고 연주 기회까지 모든 것이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은 겨우 입을 열었다.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소라와 함께 학교에 오세요. 저희가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정이 말을 찾고 있을 때 이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방금 전까지 감정을 드러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금 위압적인 존재감이 되살아났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다. 편하실 때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가 소라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동정이나 즐거움이 아닌 경외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모든 것이 가면이었던 세상에서 진정한 것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소라를 보호하듯 몸을 가까이 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정은 최 교수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이재현에게 차갑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다. 이재현 회장님, 제 딸은 오늘 밤 연주로 1,000원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의 얼굴의 순간 수치심이 스쳤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1,000원짜리 지폐를 힐끗 보았다. 그렇군요. 제 불찰입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며 사과했다. 최 교수는 긴장감을 감지하고 소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 제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라의 음악은 세상에 들려줘야 할 음악입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소라가 이재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의 말은 순수한 진심이었다. 미정의 시선이 이재현의 시선과 마주쳤다. 한편의 음악이 두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미정과 소라의 반지하 아파트 거실로 스며들었다. 먼지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미정은 작은 식탁에 앉아 최은경 교수가 건넨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어젯밤의 놀라운 일들이 꿈만 같았다. 소라는 방구석에서
바이올린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미정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재현이 서 있었다. 그의 디자이너 수트는 좁은 복도에 어울리지 않게 위압적이었다. 김미정 씨,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 대신 어색함이 묻어났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미정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이재현의 눈은 미정의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조심스럽게 수선된 가구들, 책상으로 쓰이는 나무 상자,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그들의 가난 속에서도 지켜낸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라는 바이올린을 내리고 방문객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젯밤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재현은 유일한 다른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좁은 공간에 그의 존재는 너무나 커 보였다. 따님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제가 따님의 음악 교육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전문적인 악기, 그리고 제 인맥을 통해 다양한 연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정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최 교수님께서 이미 솔에게 아카데미 장학금을 제안하셨습니다. 제 자원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교습, 국제 마스터 클래스, 해외 콩쿠르. 따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투자라는 단어에 미정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가난 속에서 살아오며 모든 친절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다. 왜요? 그녀는 간결하게 물었다. 이재현의 사업가적 본능이 순간 흔들렸다. 어젯밤 소라의 연주가 제 안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토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어젯밤 보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딸의 음악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한 남자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력한 남자의 욕망도 엿보였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에게는 모든 것을 고려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라의 미래는 후원자들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재현은 약간 굳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이 의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제 명함을 가져가세요. 아카데미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가 떠나려고 일어설 때 소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새 바이올린이 생겨도 가끔 엄마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될까요? 소라의 순수한 질문은 이재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그 악기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재현이 떠난 후 미정은 그가 앉았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소라야, 어떻게 생각해? 소라의 대답에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아카데미는 저한테 음악을 가르쳐 주지만 이재현 아저씨는 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정은 소라를 끌어안았다. 소라의 통찰력은 그녀 자신과 같았다. 두 제안 모두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했지만 그들의 음악이 지켜온 영혼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정과 소라는 작은 아파트의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최은경 교수의 명함과 이재현이 건넨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명함은 서로 다른 세상을 상징했다. 하나는 전통과 학문의 세계, 다른 하나는 돈과 권력의 세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미정은 혼란스러웠다.
두 제안 모두 소라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기회였지만 미정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소라는 침대에 앉아 낡은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악기의 낡은 모서리를 따라 쓸고 있었다. 엄마, 나 이거 찾았어. 소라는 갑자기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난 여름에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 내가 우연히 찾았어. 미정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들, 콘서트 프로그램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거대한 콘서트홀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었어. 소라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정은 숨을 멈췄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창고에 있는 낡은 트렁크에서. 자물쇠가 부서져서 열렸어. 소라의 목소리에는 비난 대신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속의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여. 미정은 사진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바이올린의 무게, 무대에 오르기 전의 설렘, 그리고 쏟아지던 박수갈채,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건 다른 삶이었어. 미정은 씁쓸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의 삶이잖아.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문에 엄마가 전 세계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거라고 했어. 엄마는 천재라고. 미정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는 잘했지. 하지만 엄마는 다른 선택을 했어. 너를 선택했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랩들을 모았다.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 없어. 단 한순간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과거의 무게가 낡은 담요처럼 그들을 감쌌다. 아빠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어. 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미정은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성호. 그는 지휘자였어. 재능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지. 우리는 어렸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 우리는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선택을 했어. 미정의 목소리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쓰라린 감정을 제거한 것처럼 담담했다. 그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 아이는 그의 계획에 없었지. 그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 소라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직설적이었다. 아니, 미정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도 엄마의 선택이었어. 네가 그에게 원치 않았던 존재라고 느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항상 사랑받았고 항상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소라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는 다시 현재의 문제로 돌아왔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아카데미? 아니면 이재현 아저씨, 미정은 소라의 실용적인 성격에 고마움을 느꼈다. 소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카데미에는 다른 학생들이 많아.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함께 음악을 할 수 있어. 소라는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현 아저씨는 내가 혼자일 것 같아. 그냥 아저씨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내가 연주한 후에 아저씨가 나를 다르게 봤어. 그냥 가난한 아이로 보지 않았어. 엄마도 그걸 느꼈어. 미정은 동의했다. 음악은 그런 힘이 있어. 사람의 영혼을 드러내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저씨를 믿지 못하겠어.
소라의 통찰력은 미정마저 놀라게 했다. 아저씨는 내 음악이 준 감동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최 교수님은 그냥 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미정은 딸의 깊은 생각에 자랑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안을 느꼈다. 아카데미는 체계와 규율, 그리고 동료들을 줄 거야. 완전한 음악 교육을 제공해 줄 거고, 이재현 회장님의 제안은 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더 통제적이야. 나는 아카데미에 가고 싶어. 소라는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서워.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 미정은 소라를 꼭 끌어안았다. 소라의 머리칼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소라야,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음악이 우리를 연결해 줄 거야.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소라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몸을 기대었다. 엄마, 이제 다시 바이올린 연주할 거야, 엄마. 바이올린은 없지만 가끔 내 바이올린을 써도 돼. 소라의 질문은 미정의 심장을 찔렀다. 1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자아를 가둬놓았다. 소라의 바이올린으로 몰래 연주했던 순간들은 침묵의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때뿐이었다. 그래,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해볼게. 미정은 소라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며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열린 가능성의 흐름 속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최은경 교수에게 전화해 아카데미의 제안을 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현에게도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감사함과 동시에 경계심을 품고 소라의 순수한 재능을 통해 음악은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미정은 소라의 음악 여행이 자신의 갑작스러웠던 이별과 같지 않도록 결심했다. 소라는 미정이 잃어버렸던 것을 가질 것이다.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발견할 기회. 그날 아침 미정은 최은경 교수가 건넨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매끄러운 질감을 느끼며 그녀는 어젯밤의 놀라운 일들을 되짚었다. 소라의 연주, 이재현의 눈물, 그리고 최 교수의 제안.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2장의 명함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미정은 소라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이 아이의 음악이 한때 빛을 잃었던 미정의 삶에 다시금 빛을 가져다 주었다. 미정은 소라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소라야, 일어나야지. 아카데미에 전화해야지. 소라의 눈이 떠지고 그 안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최은경 교수의 번호를 누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젯밤 뵙던 김미정입니다. 제 딸 솔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미정의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쁘게 말했다. 아, 미정 씨,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의 재능은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소라가 우리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곧바로 입학 절차를 밟도록 도와드릴게요. 대화는 순조롭게 이어졌다. 초의 교수는 소라가 아카데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기숙사 생활부터 개인 레슨 선생님 배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다. 미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하지만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다. 이재현과의 대화. 미정은 그에게도 전화를 걸어야 했다.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와는 달리 미정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세계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녀의 작은 존재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라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야 했다. 전화를 걸자 이재현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미정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잠시 후 이재현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차분하고 정중했다. 김미정 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의 교육에 대해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정은 그의 말을 끊었다. 이재현 회장님, 저희는 국립예술아카데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정은 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가 화를 낼까? 아니면 실망할까? 미정은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렇군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의 대답은 미정을 놀라게 했다. 소라의 재능은 통제나 소유가 아닌 자유로운 환경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아카데미는 소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요. 저는 소라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기에 저의 제안이 소라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정은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어젯밤 소라의 음악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소라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소라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정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어젯밤 연주에 대해 소라가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라의 음악이 제게 잊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미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잘한 거지? 소라의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소라야, 우리 잘했어. 미정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라의 음악이 그녀의 삶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미정과 소라는 이재현의 사무실이 있는 신성그룹 빌딩으로 향했다. 최 교수의 명함과 함께 그들은 이재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했다. 신성그룹 빌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공의 기념비였다. 미정과 소라의 모습은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작고 초라해 보였다. 소라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쥐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에 위치한 이재현의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성공한 사람의 공간다웠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은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담고 있었고 미니멀한 가구들과 추상적인 미술품들은 미정의 눈에 낯설기만 했다. 이재현은 거대한 책상 뒤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미정 씨, 소라. 그는 더 이상 딱딱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을 앉으라고 권유했다. 미정과 소라는 그들의 아파트 가구보다 비싸 보이는 의자에 앉았다. 지난번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제 제안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미정이 말을 하려 했지만 소라가 먼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회장님, 제가 작곡한 곡을 연주해도 될까요? 이재현의 얼굴에 흥미가 스쳤다. 물론이지. 소라는 익숙하게 낡은 바이올린을 턱에 받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연주를 시작했다. 바흐의 복잡한 곡과는 달랐다. 이것은 소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순수하고 진솔한 멜로디였다. 그 안에는 미정이 불러주던 자장가와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곡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통과 희망,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소라의 연주가 끝나자 이재현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소라야, 왜 음악을 연주하니?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소라의 대답은 명료하고 단호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며 살아온 이재현의 삶에 대한 부드러운 꾸지람이었다. 미정은 목을 가다듬고 이재현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아카데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카데미가 솔에게 필요한 공동체와 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미정은 그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재현 회장님, 소라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합니다. 제 통제 아래가 아니라요. 그의 말에는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의 지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건 없이요. 그들은 빌딩을 나서며 소라의 음악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 이재현의 인간성을 건드렸다. 그날 오후, 미정은 소라와 함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낡은 삶의 조각들을 비추고 있었다. 미정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어려 있었다. 소라의 손은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 우리 잘한 거지. 이재현 아저씨 제안을 거절한 거. 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라야, 우리 잘했어. 미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이재현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것은 소라의 음악을 그만의 소유물로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카데미는 솔에게 자유와 성장을 보장해줄 터였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류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미정은 믿었다. 며칠 후 미정과 소라는 이재현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단순히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신성그룹 빌딩의 위압적인 외관은 여전히 미정과 소라를 주눅들게 했다. 소라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쥐었다. 그 낡은 케이스는 이 거대한 빌딩 앞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52층의 이재현 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미정과 소라는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재현은 그들을 맞이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미정 씨, 소라,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미정은 어젯밤 그가 그들의 낡은 아파트에 와서 앉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모습이 이곳에서도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재현은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운 섬 같았다. 지난번 제 제안에 대해 소라의 음악을 통제하려 했던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재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 제안을 바꾸려고 합니다. 솔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최고급 악기, 개인 레슨, 해외 유학까지. 소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이재현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이 아닌 소라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라는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회장님,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재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낡은 바이올린을 턱에 받치고 활을 들었다. 소라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 곡은 바흐의 장엄함과는 달랐다. 소라의 작은 삶의 이야기, 엄마와의 소박한 행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고 풍부했다. 곡이 진행될수록 이재현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음악을 통해 소라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재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소라야, 너의 음악은 정말이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이재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의 논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소라의 말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희는 아카데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라는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의 말에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의 음악은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하니까요. 저의 지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없습니다. 소라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재현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소라의 음악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미정은 이재현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오만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빌딩을 나섰을 때 서울의 가을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다. 소라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소라의 순수한 음악과 미정의 굳건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소라와 함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낡은 삶의 조각들을 비추고 있었다. 미정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어려 있었다. 소라의 손은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 우리 잘한 거지. 이재현 아저씨 제안을 거절한 거. 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라야, 우리 잘했어. 미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이재현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것은 소라의 음악을 그만의 소유물로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카데미는 소라에게 자유와 성장을 보장해줄 터였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류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미정은 믿었다. 며칠 후 미정과 소라는 이재현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단순히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신성그룹 빌딩의 위압적인 외관은 여전히 미정과 소라를 주눅들게 했다. 소라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쥐었다. 그 낡은 케이스는 이 거대한 빌딩 앞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52층의 이재현 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미정과 소라는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재현은 그들을 맞이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미정 씨, 소라,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미정은 어젯밤 그가 그들의 낡은 아파트에 와서 앉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모습이 이곳에서도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재현은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운 섬 같았다. 지난번 제 제안에 대해 소라의 음악을 통제하려 했던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재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 제안을 바꾸려고 합니다. 솔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최고급 악기, 개인 레슨, 해외 유학까지 소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이재현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이 아닌 소라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라는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회장님,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재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낡은 바이올린을 턱에 받치고 활을 들었다. 소라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 곡은 바흐의 장엄함과는 달랐다. 소라의 작은 삶의 이야기, 엄마와의 소박한 행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고 풍부했다. 곡이 진행될수록 이재현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음악을 통해 소라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재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소라야, 너의 음악은 정말이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이재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의 논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소라의 말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희는 아카데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라는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의 말에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의 음악은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하니까요. 저의 지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없습니다. 소라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재현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소라의 음악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미정은 이재현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오만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빌딩을 나섰을 때 서울의 가을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다. 소라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소라의 순수한 음악과 미정의 굳건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소라와 함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낡은 삶의 조각들을 비추고 있었다. 미정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어려 있었다. 소라의 손은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 우리 잘한 거지. 이재현 아저씨 제안을 거절한 거. 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라야. 우리 잘했어. 미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이재현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것은 소라의 음악을 그만의 소유물로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카데미는 솔에게 자유와 성장을 보장해줄 터였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류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미정은 믿었다. 며칠 후 미정과 소라는 이재현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단순히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신성그룹 빌딩의 위압적인 외관은 여전히 미정과 소라를 주눅들게 했다. 소라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쥐었다. 그 낡은 케이스는 이 거대한 빌딩 앞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아수리 B층의 이재현 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미정과 소라는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재현은 그들을 맞이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미정 씨, 소라,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따라 주었다. 미정은 어젯밤 그가 그들의 낡은 아파트에 와서 앉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모습이 이곳에서도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재현은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운 섬 같았다. 지난번 제 제안에 대해 소라의 음악을 통제하려 했던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재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 제안을 바꾸려고 합니다. 솔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최고급 악기, 개인 레슨, 해외 유학까지 소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이재현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이 아닌 소라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라는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회장님,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재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낡은 바이올린을 턱에 받치고 활을 들었다. 소라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 곡은 바흐의 장엄함과는 달랐다. 소라의 작은 삶의 이야기, 엄마와의 소박한 행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고 풍부했다. 곡이 진행될수록 이재현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음악을 통해 소라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재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소라야, 너의 음악은 정말이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이재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의 논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소라의 말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희는 아카데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라는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의 말에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의 음악은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하니까요. 저의 지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없습니다. 소라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재현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소라의 음악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미정은 이재현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오만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빌딩을 나섰을 때 서울의 가을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다. 소라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미정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소라의 순수한 음악과 미정의 굳건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겨울의 초입, 국립예술아카데미는 고요했지만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교정을 수놓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맑은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라는 새로운 환경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 갔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소라야, 그 부분은 이렇게 활을 써야 해. 그래야 소리가 더 풍부해져. 소라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인 유진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유진은 소라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왔지만 소라의 감성적인 연주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자이기 전에 서로를 배우는 동료였다. 소라는 유진에게서 기술적인 완벽함을 배웠고 유진은 솔에게서 음악의 순수한 감정을 배웠다. 미정은 매주 주말 소라를 만나기 위해 아카데미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레스토랑 주방에서 낡은 유니폼을 입고 접시를 닦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는 시간에는 소라의 연습을 지켜보거나 교정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묵은 슬픔과 후회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소라의 방에서 오래된 바이올린을 발견했다. 소라는 이제 학교에서 제공한 최고급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지만 낡은 바이올린은 여전히 소라의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소라는 미정에게 그 바이올린을 연주해보라고 권했다. 엄마, 한번 해봐. 엄마 연주하는 거 보고 싶어. 미정은 망설였다. 10년 동안 그녀는 바이올린을 손에 잡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소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턱에 받쳤다. 그리고 활을 긋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활은 떨렸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바흐의 샤콘느였다. 소라는 미정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정의 연주는 소라의 연주와는 또 다른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 그리고 삶의 고난을 이겨낸 자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소라가 건네준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밤늦도록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다시금 음악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한편 이재현의 삶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소라의 음악을 들은 이후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단인 신성문화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예술 영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능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소라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미정을 통해 소라의 근황을 전해 들었다. 소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는지. 미정은 더 이상 이재현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소라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진심으로 소라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이재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소라의 연주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던 작은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음악에 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소라의 음악이 선물해준 순수한 감정의 온기였다. 소라는 아카데미에서의 첫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미정은 그런 소라의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라의 음악 여행이 자신의 실패했던 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라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정은 이제 솔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강성호와의 만남, 그리고 소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의 선택까지. 소라는 담담하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잘했어. 나를 선택해 주어서 고마워. 미정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음악적 자아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김미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소라의 엄마이자 바이올리니스트 김미정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소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미정은 그런 딸의 곁에서 다시금 음악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현은 소라의 음악이 선물해준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 편의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은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미완의 교향곡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